대한민국 패션 디자인 어워드 시상식의 밤은 화려한 별들로 가득했다. 눈부신 조명 아래 업계의 저명 인사들과 셀러브리티들이 최고급 드레스와 수트를 뽐내며 자리를 빛내고 있었다. 객석 한 구석 한지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두 손을 꼭 모은 채 무대를 바라보았다. 곧 대상 수상자가 발표될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후보 명단에는 그녀의 5년 된 연인 박민혁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2025 대한민국 패션 디자인 어워드 연계의 대상은 박민혁 씨입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지은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심장이 터질 듯 기뻤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신 박수를 쳤다. 무대 위로 올라가는 민혁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다. 결국 해냈구나, 민혁 씨. 그녀의 눈가에 자랑스러움과 감격의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감동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민혁의 수상작이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떠오르는 순간 지은의 세상이 산산조각났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드레스 디자인이었다. 복잡하면서도 우아한 비대칭 실루엣, 동양적인 자수 디테일이 돋보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 문제는 그것이 바로 그녀의 졸업작품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녀가 4년 내내 밤을 새워가며 자신의 모든 영혼을 쏟아부었던 바로 그 디자인이었다. 지은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때 카메라가 수상 소감을 말하는 민혁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그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영광을 저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는 저의 뮤즈 최유라 씨에게 바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객석에 앉아있던 최유라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다. 최유라. 지은과 대학 시절 내내 라이벌이었던 국내 굴지의 패션기업 오너의 딸. 그녀는 민혁의 목을 끌어안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에게 깊게 입을 맞췄다. 연회장 안에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졌다. 믿었던 연인의 배신, 그리고 내 모든 것이었던 디자인의 도둑질. 한지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장면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지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무대 뒤로 향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의기양양하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민혁과 유라를 발견했다. 민혁 씨.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민혁은 그녀를 발견하고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지은아 왔어. 네가 제일 먼저 축하해줄 줄 알았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건 내 디자인이잖아. 지은의 절규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다. 최유라가 팔짱을 끼며 비웃었다. 어머, 한지은 씨.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되나 봐. 그래. 내 디자인 맞아. 하지만 그 디자인은 너한테 있었으면 그냥 졸업작품으로 썩어버렸을 거야. 민혁 씨의 발표 능력과 우리 아빠의 후원이 더해졌으니 이런 영광을 안게 된 거라고.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혁 씨, 아니잖아. 말해줘. 이건 아니라고. 지은은 애원하듯 민혁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지은아, 유라 말이 맞아. 그리고 우리 헤어지자. 난 이제 너랑 수준이 다른 사람이니까. 수준 그래. 난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이너고 내 옆에는 최유라가 있어. 넌 아무것도 없잖아. 그의 잔인한 말들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지난 5년의 세월이 함께 꿈을 이야기하며 웃고 울었던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 지은은 비틀거리며 시상식장을 빠져나왔다. 화려한 강남의 밤거리가 아득하게 느껴졌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어둡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bar 앞이었다. 그녀는 홀린 듯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가장 독한 술로 주세요.
그녀는 바텐더에게 말하며 지갑에 있던 현금을 모두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갈수록 세상이 빙빙 돌았지만 심장의 통증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바 한쪽 구석 권희주는 조용한 분위기를 망치는 여자의 모습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국내 최대 패션 그룹 셀레스티아의 총수였다. 결혼하라는 할아버지의 성화를 피해 잠시 머리를 식히려 들른 곳이었다. 그런데 웬 여자가 물처럼 독한 술을 들이켜며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울고 있었다. 그때 만취한 지은이 비틀거리며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저씨, 돈 많아 보이니까 내가 뭐 하나 알려줄게요. 그녀는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했다. 절대 사람 믿지 마요. 사랑 웃기지 말라. 그래, 재능 다 필요 없어. 결국엔 돈이랑 빽이 전부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쏟아내기 시작했다. 울다가 웃다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분노했다. 평소라면 당장 경비를 불렀을 권희준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그녀를 내쫓을 수가 없었다. 꾸밈없이 터져나오는 그녀의 순수한 분노와 절망이 이상하게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다음 날 아침,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지은은 눈을 떴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낯선 풍경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아침이 한눈에 들어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호화로운 호텔 스위트룸. 그녀는 호텔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몸을 살폈다. 다행히 별다른 일은 없었던 것 같았지만 패닉 상태에 빠진 그녀의 눈에 한 남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어젯밤에서 만났던 그 남자, 권희준이었다. 그는 이미 완벽하게 수트를 차려입은 채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아 태연하게 경제신문을 읽고 있었다. 지은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을 몰랐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너무 취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이준이 그녀를 막아 세웠다.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감정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지은 씨. 그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지은은 쏘스라치게 놀랐다. 당신은 복수가 필요하고 나는 아내가 필요하지. 서로의 필요가 일치하는 것 같은데. 그는 테이블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테이블 위에는 하얀 혼인신고서 양식 한 장과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결혼합시다. 마치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듯 아무렇지 않은 그의 말투에 지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그를 그리고 테이블 위에 혼인신고서를 번갈아 보았다. 충격에 머릿속이 다시 하얗게 비어버렸다. 어젯밤의 악몽에 이어 그녀의 인생에 또 다른 거대한 비현실이 들이닥치고 있었다. 한지은은 눈앞에 놓인 혼인신고서를 망견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어젯밤의 지독한 숙취와 배신감의 후폭풍, 그리고 이제는 이 비현실적인 청혼까지. 그녀의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켜버린 실타래 같았다. 이건 분명 잔인한 농담이거나 돈 많은 남자의 지독한 장난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권희준이라는 남자의 표정에는 농담기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중요한 계약 조건을 설명하는 변호사처럼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할아버님께서 편찮으셔. 평생의 유일한 소원이 내가 결혼하는 걸 보는 거지. 로맨스에 낭비할 시간은 없고 정략 결혼은 귀찮은 이해관계가 얽혀서 피곤해. 계약 결혼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이야. 그의 시선이 지은에게 향했다. 그리고 당신. 그의 눈은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어젯밤 사랑은 거짓말이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했지. 그렇다면 이 계약은 당신에게도 완벽한 조건일 텐데. 그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그녀에게는 설득력 있게 들렸다. 그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5년을 바친 사랑은 배신으로 끝났고 평생의 꿈이었던 디자이너로서의 커리어는 도둑맞아 산산조각 났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 세상에 대한 미친 반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에 마지막 남은 저항의 불꽃이 타올랐다. 내가 이 결혼으로 얻는 건 뭐죠? 원하는 건 뭐든지. 그의 대답에는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돈, 힘, 복수. 말만 해. 복수라는 단어가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시상대 위에서 환하게 웃던 박민혁과 최유라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은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혼인신고서의 배우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한지은. 세 글자를 쓰는 동안 그녀의 과거가 함께 묻히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펜을 내려놓는 순간 권희주는 기다렸다는 듯 서류를 챙겨 들었다. 그의 태도는 감상에 젖을 틈도 없이 완벽한 비즈니스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다. 그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김비서, 즉시 처리해. 그리고 펜트하우스에 내 아내가 쓸 공간을 준비하도록. 아내. 그 단어는 너무나도 낯설고 이질적이어서 지은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다. 곧이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호텔 앞에 도착했다.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자신이 거대한 영화 세트장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엑스트라가 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차가 멈춘 곳은 도시 전체가 발 아래 펼쳐지는 숨막히게 화려한 펜트하우스 앞이었다. 내부는 최고급 자재로 꾸며져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생활감이 없고 차가웠다. 마치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빼닮은 공간 같았다. 여기가 당신 방이야. 이주는 거대한 드레스룸과 욕실이 딸린 게스트룸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내 방은 반대편에 있어. 우린 서로의 사생활을 철저히 존중할 거야. 그는 계약 조건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공적인 자리, 특히 할아버님 앞에서는 다정한 부부처럼 행동해야 해. 하지만 사적인 공간에서는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다. 내 사생활에 대해 묻지 말고 나 역시 당신의 사생활을 묻지 않을 거야. 그는 말을 마치며 지갑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한도 없는 카드야. 필요한 건 뭐든 사. 옷장도 비어 있을 테니 1시간 뒤에 기사가 쇼핑을 위해 데리러 올 거다. 주방도 채워두라고 했고 그렇게 그는 자신의 서재로 사라져 버렸다. 거대하고 적막한 공간에 홀로 남겨진 지은은 거대한 상실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가 말한 대로 텅 비어 있을 거라 생각했던 드레스룸 문을 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옷장은 비어 있지 않았다. 그녀의 사이즈에 꼭 맞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옷 몇 벌이 단정하게 걸려 있었다. 욕실에는 최고급 브랜드의 세면도구 세트가 새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홀린 듯 거대한 주방으로 향했다. 최첨단 빌트인 가전으로 가득한 주방. 그녀가 냉장고 문을 열자 안에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 고급 식자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이것은 완벽한 타인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 혹은 그의 비서가 믿을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이고 세심하게 움직였다는 증거였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한참을 뒤척이다 배고픔에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 비싼 식자재들을 망가뜨릴 자신이 없어 찬장에서 겨우 찾아낸 라면 하나를 끓이고 있었다. 거대하고 낯선 주방에선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했다. 그때 늦은 시간에 귀가한 이준이 서재로 향하다가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지은은 그의 무심함에 또다시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런데 잠시 후 그가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식탁 위에
최고급 와인 한 병과 잔 2개를 내려놓았다. 숙취 해소에 좋을 거야. 그는 그 한마디를 툭 던지고는 다시 서재로 사라져 버렸다. 예상치 못한 그의 작은 행동에 지은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이 남자 권위주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저 차갑고 모든 것을 효율로만 따지는 사업가일까? 아니면 그 안에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걸까? 그녀는 거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앉아 홀로 와인을 마셨다.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마치 꿈처럼 아득했다. 그녀의 새롭고 기묘한 인생이 그렇게 막을 올리고 있었다. 권희준의 펜트하우스에서의 낯선 생활이 시작된 지 며칠이 흘렀다.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인 호사스러움이었지만 한지은의 마음은 텅 빈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돈에 기대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형이 될 수 없었다. 짓밟힌 자존심과 디자이너로서의 꿈이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리하고 업계의 소문이 덜 퍼졌을 법한 중소 패션 회사들을 위주로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수십 통의 이력서는 읽히지도 않은 채 휴지통으로 사라졌고 간혹 오는 연락은 불합격 통보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시절 알고 지내던 한 회사의 인사팀 선배에게서 개인적인 연락이 왔다. 지은아, 미안해서 연락했어. 내 이력서 말인데 그냥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선배, 그게 무슨 박민혁이랑 최유라가 손을 쓴 모양이야. 네가 재능도 없으면서 박민혁의 디자인을 훔치려다 실패한 표절범이라고 업계의 소문을 쫙 퍼뜨렸어. 지금 너를 받아줄 회사는 아무데도 없을 거야. 선배의 말은 확인 사살이었다. 그녀의 커리어는 시작도 해보기 전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은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무작정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한때 영감을 얻기 위해 즐겨 찾던 강남의 최고급 백화점으로 발걸음이 향했다. 그녀는 권희준이 주었던 블랙카드를 처음으로 사용해 커피 한 잔을 샀다. 쓰디쓴 죄책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백화점 라운지 카페에 앉아 위안을 얻기 위해 무심코 가방에 있던 스케치북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때 귀에 거슬리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이게 누구야? 희대의 표절범 한지은 아니니? 고개를 들자 온갖 명품 쇼핑백을 주렁주렁 매단 박민혁과 최유라가 경멸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오고 있었다. 아직도 이런 데서 끄적거리고 있니? 재능도 없으면 포기하는 법도 좀 배워야지. 최유라가 그녀의 스케치북을 비웃으며 말했다. 박민혁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꼴이 말이 아니구나, 한지은. 여기서 뭐해? 취직이라도 시켜달라고 구걸하러 왔어. 아니면 내가 버리니까 또 다른 부자라도 물어보려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녀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주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칼날 같았다. 지은은 분노와 몸열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최유라가 들고 있던 음료수 잔을 그녀의 스케치북 위로 실수로 쏟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여기서 뭐 하는 짓이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권희준이었다. 그는 근처에서 미팅을 마치고 나오던 길에 이 광경을 목격한 참이었다. 그가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10도는 낮아지는 듯했다. 박민혁과 최유라는 처음에는 그가 셀레스티아의 총수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저도 모르게 주춤했다. 당신은 뭔데? 참견이야. 최유라가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다. 권희준은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고 굳어있는 지은의 어깨에 보호하듯 손을 올렸다. 그리고 얼음 같은 눈으로 박민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이 여자의 남편이다. 그의 나지막한 한마디는 폭탄처럼 그 자리에 떨어졌다. 박민혁과 최유라의 얼굴이 오만함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이내 경악으로 변해갔다. 특히 박민혁은 패션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남자의 얼굴을 마침내 알아보고는 사색이 되었다. 치오 총수님, 권희준 총수님이십니까? 그가 더듬거리며 묻자 권희준은 섬뜩할 정도로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박민혁 씨, 당신의 그 대상 수상작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네. 아주 흥미롭더군. 흥미롭다는 그의 말은 명백한 협박처럼 들렸다. 그는 이어 최율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당신 아버님의 회사, 우리 셀레스티아와 납품 계약 갱신이 곧 다가오는 걸로 아는데 우리 팀에게 아주 꼼꼼하게 검토해보라고 지시해야겠군. 박민혁과 최유라는 새하얀 종이처럼 얼굴이 질린 채 거의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떨었다. 그들은 어설픈 사과를 중얼거리며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다. 조금 전까지 지은을 향해 수군대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경외와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권희준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은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그녀의 스케치북을 주워들었다. 집에 가자.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지금껏 들어본 중 가장 부드러웠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싼 손을 놓지 않은 채 침묵의 보호를 약속하며 그녀를 이끌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한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금 전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을 필사적으로 머릿속에서 지우려 애썼다. 박민혁과 최유라의 경멸, 어린 얼굴, 그리고 자신을 아내라고 칭하며 어깨를 감싸주던 권희준의 단단한 손길.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다. 권희준은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그의 속을 전혀 읽을 수가 없어 지은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은 그를 향해 돌아섰다. 더 이상 이 답답한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하지만 왜 그러셨어요?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과 의구심이 뒤섞여 있었다. 왜 이 남자는 자신을 도와주는 걸까? 이 모든 것이 계약의 일부일까? 권희준은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내 아내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내 자존심 문제니까. 그의 대답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지은은 그 표면 아래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용기를 냈다. 이 남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어쩌면 이 사람이 자신의 유일한 동아줄이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제 얘기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지은은 박민혁과의 5년에 걸친 인연부터 시작해 함께 꿈을 키웠던 시간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의 디자인과 미래를 훔쳐갔는지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그녀는 권희준이 구해준 여기저기 커피 자국이 묻은 낡은 스케치북을 펼쳐보였다. 그 안에는 그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피땀 어린 노력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 거만하고 차가운 남자가 분명 지루해하거나 혹은 자신을 한심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권희준은 그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놀라울 정도의 집중력으로 모든 것을 들었다. 그는 패션 제국의 총수답게 전문가의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의 스케치들을 훑어보았다. 그는 보았다. 그녀의 낙서 같은 스케치 속에 숨겨진 번뜩이는 재능과 열정,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을. 박민혁이 훔친 디자인은 그녀가 가진 재능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단번에 간파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가 강렬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나?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은은 잠시 숨을 삼켰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눈에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의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가 내게서 훔쳐가려고 했던 바로 그것 내 재능으로 그를 완전히 짓밟아주고 싶어요.
그 대답에 권희준의 입가에 거의 알아챌 수 없을 만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가 원했던 대답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하더니 카드키 하나를 가지고 돌아왔다. 이건 당신 거야. 그가 카드키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셀레스티아 그룹 본사 45층. 당신만을 위한 디자인 스튜디오다. 최고의 원단, 최고의 장비, 그리고 당신을 도울 소규모 팀까지 붙여주지. 그곳의 모든 것은 당신 마음대로 사용해. 지은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그는 전에 주었던 블랙카드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카드. 망설이지 말고 써.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투자를 하는 거다. 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증명해봐. 당신의 재능이 내 투자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박민혁의 그 대상 수상작이 어린애 낙서처럼 보이게 할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 이것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뛰어넘는 제안이었다. 이 남자 그녀의 계약 남편은 지금 그녀에게 복수를 위한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고 있었다. 배신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다. 희망이라는 감정이었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녀가 속삭이듯 물었다. 권희준은 그녀의 시선을 피해 창밖의 도시야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지은은 놓치지 않았다. 말했잖아. 난 투자자라고. 그리고 난 지는 말에는 베팅하지 않아. 그의 말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지은은 가슴속에 이상하고 낯선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손안의 카드키를 생명줄처럼 꽉 쥐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을 믿어준 유일한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는 싸움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은은 셀레스티아 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빌딩은 마치 그녀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성벽처럼 느껴졌다. 어젯밤 권희준에게서 받은 카드키를 손에 꽉 쥔 채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4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통유리창 최첨단 재봉틀과 디자인 장비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세계 각국의 최고급 원단들. 그곳은 모든 디자이너가 꿈에 그리는 완벽한 작업실이었다. 한지은 선생님이십니까? 권희준의 비서인 김 비서가 그녀를 정중하게 맞았다. 그는 업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패턴사와 재봉사 2명을 그녀의 전담팀으로 소개해 주었다. 회장님께서 최고의 팀을 꾸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실력은 물론 보안에 있어서도 완벽하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지은은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 전쟁터였다. 그리고 이 화려한 스튜디오는 그녀의 무기이자 갑옷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그날부터 지은의 고독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먹고 자는 시간조차 잊은 채 작업에 몰두했다. 펜트하우스는 잠만 자는 곳이 되었고 스튜디오가 그녀의 진짜 집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분노와 슬픔, 배신감과 희망을 스케치북 위에 쏟아냈다. 그녀의 손에서 수백 장의 디자인이 탄생했다가 찢겨나가기를 반복했다. 이것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었다. 자신의 부서진 영혼을 재조립하여 복수라는 이름의 걸작으로 빚어내는 과정이었다. 처음에 반신반의하던 전담팀원들도 밤낮을 가리지 않는 그녀의 지독한 열정과 스케치북을 가득 채운 천재적인 디자인에 혀를 내두르며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다. 권희준은 공식적으로는 그녀와 거리를 두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매일 그녀의 작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CCTV 화면을 통해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원단과 씨름하는 그녀의 모습을 몰차 지켜보았다. 어느 늦은 밤 그는 스튜디오에 홀로 남겨진 그녀가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변에는 온통 구겨진 스케치와 원단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낯선 감정이 드는 것을 느꼈다. 연민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그리고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수프와 커피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스튜디오를 떠났다. 그의 비밀스러운 방문은 그 후로도 조용한 일상처럼 이어졌다. 그는 잠든 그녀를 깨우지 않았고 늘 따뜻한 음식이나 음료만을 남겨두고 사라졌다. 가끔 그녀가 디자인의 벽에 부딪혀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때면 그는 유령처럼 그녀의 등 뒤에 나타났다. 칭찬은 한마디도 없었다. 대신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비평을 던졌다. 어깨선이 약해. 실루엣의 전체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있어. 이 콘셉트에 그 원단은 너무 무거워. 옷의 움직임이 전혀 살지 않잖아. 그의 지적은 무뚝뚝했지만 언제나 정확하게 핵심을 꿰뚫었다. 그의 비평은 그녀를 더욱 채찍질했고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자극제가 되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유대감이 쌓이기 시작했다. 아직 로맨스라고 부를 수는 없었지만 완벽함을 추구하는 서로의 재능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된 관계였다. 지은은 어느새 그의 조용한 방문과 날카로운 지적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는 그녀의 혼돈스럽고 창의적인 공간 속에서 기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것은 그의 무균실처럼 정돈된 세상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종류의 평화였다. 한편 박민혁과 최유라는 성공의 당금에 흠뻑 젖어 있었다. 박민혁은 최유라 아버지의 후원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했고 지은에게서 훔친 디자인을 메인으로 내세워 업계의 신성으로 떠올랐다. 언론은 그들을 패션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파워 커플이라며 연일 치켜세웠다.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은 그저 권희준이 잠깐 만나는 여자의 체면을 세워준 해프닝 정도로 치부해버렸다. 그들은 셀레스티아 타워 45층에서 자신들의 오만한 성을 무너뜨릴 무서운 폭풍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다. 다시 스튜디오. 지은은 마침내 자신의 컬렉션에서 핵심이 될 디자인을 완성했다. 수십 번의 실패 끝에 얻어낸 완벽한 실루엣이었다. 그녀는 희열에 차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권희준이 서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 지은은 보았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진심 어린 감탄의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녀는 그를 향해 작고 피곤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자 그 역시 스스로도 놀란 듯 거의 알아챌 수 없을 만큼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들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쌓이기 시작한 것은 더 이상 복수라는 이름의 거래가 아니었다. 훨씬 더 복잡하고 진짜 감정의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한지은이 셀레스티아 45층에 칩거하며 복수의 칼날을 가는 동안 패션 업계에는 은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보수적인 경영으로 유명한 셀레스티아 그룹이 프로젝트 피닉스라는 코드네임 아래 정체불명의 신인 디자이너를 내세워 비밀 컬렉션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얼음처럼 차가운 총수 권희준이 직접 이 프로젝트를 지휘하며 전례 없는 규모의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업계는 미지의 디자이너의 정체와 셀레스티아의 파격적인 행보에 대한 궁금증으로 술렁였다. 이 소문은 당연히 박민혁과 최유라의 귀에도 들어갔다. 처음 그들은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소문이 점점 구체화되자 그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박민혁은 자신의 명성을 위협할지 모를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에 신경이 쓰였고 최유라는 본능적인 질투심을 느꼈다. 박민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남자 권희준이 직접 다른 여자를 멘토링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심을 심하게 긁었다. 신인 디자이너라니 분명 별 볼 일 없는 여자일 거야. 권희준도 남자인데 예쁜 여자가 꼬리치니까 잠깐 장난감처럼 데리고 노는 거겠지. 최유라는 애써 자신을 위로했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셀레스티아를 직접 공격할 수는 없었지만 그 비밀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을 방법은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 회사의 인맥을 동원해 프로젝트 피닉스 팀이 사용하는 자재 공급처를 알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목표물을 찾아냈다. 이탈리아의 한 작은 장인 공방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아주 희귀한 종류의 실크 원단. 지은이 자신의 컬렉션 피날레를 장식할 가장 중요한 작품의 메인 소재로 주문한 바로 그 원단이었다. 최유라는 즉시 아버지의 회사 이름으로 이탈리아 공방에 연락했다. 그녀는 셀레스티아의 주문량보다 몇 배나 많은 물량을 독점 계약하겠다며 당장 그들의 주문을 취소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작은 공방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거대한 제안이었다. 며칠 후 지은의 스튜디오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이탈리아 공방에서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했다는 통보였다. 그 실크 원단이 없으면 컬렉션의 활용 점정을 찍을 피날레 드레스는 미완성으로 남게 될 터였다. 팀원들은 패닉에 빠졌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최유라의 짓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복수의 길목에 나타난 첫 번째 거대한 장애물이었다. 지은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김 비서를 통해 권희준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그녀는 그저 사무적인 혹은 짜증 섞인 반응을 예상할 뿐이었다. 보고를 받은 권희준은 그룹의 중요한 이사회가 한창 진행 중인 회의실에 있었다. 그는 김 비서의 보고를 듣는 내내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처리하지.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회의를 계속 진행했다. 회의가 끝난 후 채 올라탄 권희준은 전화기 하나를 들었다. 그가 전화를 건 상대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유럽 최대 명품 그룹의 회장이었다. 마테오 내 친구, 잘 지내나? 다름이 아니라 피렌체 근처의 작은 공방 말인데. 그래, 바로 거기. 앞으로 생산될 물량 전부가 필요해. 48시간 내로 서울에 도착해야 하고. 그의 대화는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몇 시간 후 이탈리아의 작은 공방 주인은 전설적인 마테오 로시 회장에게서 직접 걸려온 전화를 받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큰 손님이 될 뻔한 고객을 한국의 웬 중소기업의 압력 때문에 적으로 돌릴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공방 주인은 즉시 최유라 아버지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독점 계약을 취소한다고 맹렬하게 소리친 후 김 비서에게 거의 울다시피 하며 사과 전화를 걸었다. 그는 사죄의 의미로 주문한 원단을 무료로 다음 비행기에 바로 실어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틀이 차에 지나지 않아 지은의 스튜디오에 거대한 상자 여러 개가 도착했다. 안에는 그녀가 주문했던 양의 실크뿐만 아니라 앞으로 6개월간 그 공방에서 생산될 모든 색상의 실크 원단이 가득 들어 있었다. 지은과 팀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김 비서는 그저 태연하게 설명할 뿐이었다. 회장님께서 선택지가 다양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한편 자신의 방해 공작이 처참하게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최유라는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뒷배도 모르는 작은 업체를 건드려 거물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며 그녀에게 불호령을 내렸다. 최유라의 질투심과 증오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타올랐다. 그 정체불명의 여자는 권희준에게 단순한 하룻밤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산이라도 옮길 기세였다. 이 사실을 깨달은 최유라는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지은을 완전히 파멸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원망과 도끼가 가득한 눈으로 저 멀리 보이는 셀레스티아 타워를 노려보았다. 최유라의 방해 공작이 실패로 돌아간 후 한지은의 스튜디오는 다시금 창작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권희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녀의 컬렉션은 무서운 속도로 완성되어 갔다. 그녀와 팀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에 매달렸다. 정교한 비즈 장식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재단물 흐르듯 유려한 원단의 흐름.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옷들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었다. 배신의 잿더미 속에서 부활하는 불사조 피닉스라는 컬렉션의 이름처럼 그녀 자신의 부활을 상징하는 예술 작품이었다. 컬렉션의 정점은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바로 그 실크로 만든 피날레 드레스였다. 그것은 박민혁이 훔쳐갔던 그녀의 졸업 작품을 아득히 뛰어넘는 경이로운 진화의 결과물이었다. 비슷한 모티프를 사용했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성숙하며 강력한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것은 그저 아름다운 드레스가 아니었다. 이것이 바로 원본의 힘이다. 네가 훔쳐간 것은 고작 미숙한 모방품에 불과하다고 외치는 침묵의 선전포고였다. 같은 시각 권희준의 사무실에서는 은밀한 전략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김 비서와 셀레스티아 그룹의 법무팀장이 앉아 있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박민혁이 론칭하는 신규 브랜드의 쇼케이스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떠 있었다. 자신감에 잔뜩 취해 있군. 권희준이 서류를 훑어보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고작 상 하나 탔다고 자신이 천재라도 된 줄 아는 모양이야. 김 비서는 법무팀장에게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건넸다. 한지은 선생님께서 직접 제공해 주신 자료들입니다. 대학 시절 작업했던 원본 스케치북들, 박민혁이 디자인을 제출하기 6개월도 더 전에 저장된 대학 서버의 디지털 파일 원본 기록, 그리고 당시 한 선생님의 졸업작품을 지도했던 교수님들의 증언 진술서까지 확보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한 법무팀장의 입가에 자신감 있는 미소가 걸렸다. 회장님, 이건 완벽한 체크메이트입니다. 반박의 여지가 없는 증거들입니다. 권희준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함정을 설치할 시간이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셀레스티아 연례 VIP쇼 박민혁의 브랜드 론칭쇼와 정확히 같은 날 같은 시간으로 일정을 잡아 국내외 모든 주요 언론사 편집장, 바이어 셀러브리티들에게 초대장을 보내 올해 가장 독점적이고 가장 화려한 이벤트로 만들어. 김 비서가 물었다. 쇼의 테마는 무엇으로 정할까요, 회장님? 권희준은 스크린에 떠있는 지은의 피날레 드레스 사진을 바라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진정한 창조자의 부활. 셀레스티아가 박민혁의 쇼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날짜에 VIP 쇼를 개최한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업계에 퍼졌다. 박민혁과 최유라는 그 소식을 듣고 짜증을 냈지만 동시에 오만하게도 자신만만했다. 겁을 주려는 수작이겠지. 최유라가 비웃었다. 우리 쇼에 쏠린 관심을 뺏어보려는 속셈이겠지만 어림없어. 지금 모두가 주목하는 건 당신 브랜드야, 민혁 씨. 셀레스티아는 이제 한물간 구닥다리라고.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에 도취한 나머지 거대한 덫이 자신들의 목을 향해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쇼를 하루 앞둔 밤, 지은은 완성된 컬렉션이 진열된 스튜디오에 홀로 서 있었다. 마네킹에 입혀진 옷 하나하나에 그녀의 영혼이 담겨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한 두려움과 짜릿한 기대감이 동시에 그녀를 덮쳤다. 그때 권희준이 조용히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왔다. 준비는 됐나? 그가 물었다. 지은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흐트러진 그녀의 셔츠 깃을 부드럽게 매만져 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찰나의 순간 그녀의 목덜미를 스쳤다.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지은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퍼졌다. 긴장할 필요 없어.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부드러웠다. 당신의 재능이 스스로 모든 것을 증명할 테니까. 나는 그저 무대를 제공할 뿐이야.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지은은 그의 눈에서 투자자나 계약 남편이 아닌 든든한 파트너의 모습을 보았다. 모든 것을 바꿀 거대한 전쟁에 전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 속에 굳건한 연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결전의 날 서울의 밤은 두 개의 화려한 무대로 나뉘었다. 강남의 한 트렌디한 클럽에서는 박민혁의 브랜드 론칭 쇼가 열리고 있었다. 번쩍이는 넌 쌓인 시끄러운 음악, 그리고 SNS 인플루언서들과 신인 연예인들로 북적이는 젊지만 어딘가 가벼운 분위기였다. 반면 도시 반대편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는 셀레스티아의 VIP 쇼가 열리고 있었다. 세계적인 패션 잡지 편집장 거물급 해외 바이어 톱 배우와 정계 인사들까지 대한민국의 패션 권력이 모두 모인 듯한 압도적으로 우아하고 권위 있는 분위기였다. 박민혁의 쇼가 먼저 시작되었다. 한지은의 디자인을 교묘하게 변주한 상업적으로 잘 팔릴 만한 옷들이 런웨이를 채웠다. 쇼는 무난한 성공을 거두었고 참석자들은 의례적인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쇼를 지켜보던 업계의 베테랑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재기발랄하지만 어딘가 깊이가 없고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박민혁은 쏟아지는 찬사 속에서도 정체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셀레스티아의 쇼가 막을 올렸다. 볼룸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암흑 속에서 단 한 줄기 빛이 런웨이를 비췄다. 첫 번째 모델이 걸어 나왔다. 피닉스 컬렉션의 시작이었다. 갑옷처럼 날카로운 재단에 재킷 상처를 드러내듯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실크 블라우스 고통과 부활의 서사를 담아 한 땀 한 땀 수놓은 정교한 자수. 지은의 컬렉션은 단순한 옷의 향연이 아니었다. 한 여자의 처절한 인생사가 담긴 한 편의 대서사시였다. 객석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인해 감탄으로 그리고 마침내 경외감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대체 어떤 디자이너지? 이건 천재의 작품이야. 쇼의 마지막. 모든 조명이 다시 한번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런웨이 끝에 멈춰 섰다. 이탈리아산 실크로 만든 피날레 드레스를 입은 톱 모델이 서 있었다. 숨막히는 아름다움. 인간의 손으로 만들었다고는 믿기지 않는 완벽한 실루엣에 볼룸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순간 숨을 멈췄다. 뒤이은 것은 거대한 탄성이었다. 몇몇 업계의 거물들은 단번에 알아차렸다. 박민혁의 대상 수상작과 분명 같은 뿌리에서 나온 디자인이었지만 예술성과 완성도 면에서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작품이라는 것을. 단 한마디의 설명 없이도 모든 메시지는 완벽하게 전달되었다. 천둥과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디자이너의 이름을 외쳤다. 여러분께 피닉스 컬션의 디자이너를 소개합니다. 한지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심플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지은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 뒤에서 걸어 나왔다. 더 이상 도망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왕좌를 되찾기 위해 돌아온 창조주의 모습이었다. 그녀가 무대 중앙에 서는 순간 쇼 내내 예술적인 영상들을 비추던 그녀 뒤편에 대형 스크린들이 일제히 전환되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그녀의 낡은 스케치북 속 원본 스케치와 박민혁의 대상 수상작을 나란히 비교한 사진이었다. 뒤이어 그녀의 대학 시절 서버에 기록된 디지털 파일의 타임스탬프, 그리고 그녀의 지도 교수들이 작성한 진술서가 차례대로 화면을 가득 채웠다. 표절의 모든 전말이
대한민국 패션계의 심장부에서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우레와 같던 박수는 순간 멎었고 장내는 충격적인 경악과 분노의 술렁임으로 바뀌었다. 그때 맨 앞줄에서 쇼를 지켜보던 권희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로 걸어 올라왔다. 그는 지은의 곁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셀레스티아 그룹은 도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의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정적에 휩싸인 볼룸 전체를 울렸다. 우리는 한지은 씨와 같은 진정한 창조주들과 자랑스럽게 함께할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곁에 선 지은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객석을 향해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서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아내. 그의 공개적인 선언은 표절 폭로보다 더 큰 충격파가 되어 객석을 휩쓸었다. 수십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정신없이 터져 나왔다. 지은은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라 그를 올려다보았다.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그는 그녀를 단지 자신의 디자이너가 아니라 자신의 파트너라고 선언했다. 그는 자신을 올려다보는 그녀를 향해 거의 알아챌 수 없을 만큼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괜찮다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두 사람은 그들이 일으킨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서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함께 서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권희준의 폭탄 선언과 함께 셀레스티아의 VIP 쇼는 막을 내렸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쇼가 끝나자마자 무대 뒤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한지은과 권희준에게 몰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밀고 질문을 쏟아냈다. 회장님 두 분 정말 부부 사이가 맞으십니까? 한지은 씨 표절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복수를 위해 계획된 쇼였습니까? 권희준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침착하지만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철벽 같은 분위기로 지은을 감쌌다. 그는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혼란에 빠진 지은을 이끌고 인파를 빠져나갔다. 김 비서가 남아서 기자들을 상대하며 내일 오전에 공식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천재 디자이너의 화려한 복수극 추락한 표절 왕자 박민혁 셀레스티아의 안주인이 된 신데렐라 디자이너. 온라인과 지상파 뉴스는 온통 한지은과 권희준 그리고 박민혁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사건의 전말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대중의 분노는 박민혁과 최유래계로 향했다. 대한민국 패션 디자인 어워드 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박민혁의 대상 수상을 즉각 취소했으며 한지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 날 아침 셀레스티아 그룹의 법무팀은 약속대로 움직였다. 박민혁과 최유라 그리고 방해 공작에 가담한 최유라의 아버지 회사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박민혁의 브랜드에 투자를 약속했던 모든 유통사와 파트너들이 등을 돌렸다. 그의 브랜드는 론칭과 동시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박민혁의 사무실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팔리지 않은 재고들만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흉물스럽게 쌓여 있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업계의 총에서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 그때 최유라가 사무실 문을 부술 듯이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악에 바친 목소리로 그를 비난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까지 거 하나 때문에 우리 아빠 회사까지 위험하게 생겼다고. 우린 이제 끝이야. 그들의 사랑은 위기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서로의 욕망을 위해 맺어진 편리한 관계에 비참한 종말이었다. 모든 것을 잃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박민혁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셀레스티아 본사 건물 앞으로 달려갔다.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헬쑥하고 광기 어린 모습이었다. 저녁 무렵 일을 마치고 나오는 지은을 발견한 그는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한지은, 얘기 좀 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데. 그의 손이 지은에게 닿으려던 순간 미끄러지듯 다가온 검은색 세단에서 권희준이 내렸다. 그는 박민혁과 지은의 사이에 마치 견고한 벽처럼 가로막아 섰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을 텐데. 권희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당신은 더 이상 디자이너가 아니야. 그냥 도둑이지. 다시 한번 내 아내 근처에 나타나면 법적 결과가 당신이 걱정해야 할 문제의 전부가 아닐 거란 것만 알아둬. 그의 조용한 경고는 그 어떤 위협보다도 치명적이었다. 박민혁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적으로 오열했다. 지은은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이상하게도 통쾌함이나 기쁨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듯한 고요하고 서글픈 해방감이 밀려왔다. 그녀의 복수는 그를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해냈다. 지은은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리고 권희준의 채 올라탔다. 차가 출발하고 길바닥에 주저앉은 박민혁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지은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몇 주 전 배서 울고 있던 여자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해진 여자가 그곳에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와 그녀의 계약 남편에게는 이제 또 다른 예측할 수 없는 질문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박민혁과의 악연이 완전히 끝난 후 일주일이 흘렀다. 언론의 광풍은 잦아들었고 한지은의 이름은 대한민국 패션계에서 천재와 불굴의 아이콘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확실하게 각인되었다. 해외 유수의 브랜드에서 파격적인 조건의 영입 제안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셀레스티아 45층의 스튜디오를 조용히 지키고 있었다.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자 거대한 펜트하우스에는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들은 여전히 한 집에 살았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 대화는 서툴렀고 식사 시간은 불편했다. 계약의 명확한 선은 흐려졌지만 누구도 이 새로운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랐다. 지은은 그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진정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느꼈다. 며칠을 고심한 끝에 그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그날 저녁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주방에서 처음으로 직접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에게 제대로 된 감사를 전하기 위한 그녀 방식의 마지막 만찬이었다. 식사가 중반쯤 지났을 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리 결혼의 목적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에 맛있게 식사를 하던 권희준의 손이 멈칫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 힘으로 서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이 계약 이제 그만 끝내주세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권희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들고 있던 포크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안 돼. 그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에 지은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내 이 계약 끝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그녀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렬하고 뜨거운 감정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할아버님께는 이제 할아버지는 핑계였어. 권희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그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날 것 그대로의 진심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사실은 네가 급해서 내 테이블에 앉았던 첫 순간부터 끌렸어. 엉망진창이었지만 진짜였으니까. 내가 평생 만나왔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는 그날 아침 그녀가 잠든 사이 비서를 시켜 그녀의 모든 것을 뒷조사했음을 고백했다. 그녀의 재능, 그리고 그녀가 당한 배신. 혼인신고서를 내민 것은 단순히 할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 흥미롭고 불꽃처럼 뜨거운 여자를 자신의 궤도 안에 붙잡아두고 싶다는 그의 생애 가장 비논리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이었다. 계약은 당신을 가두기 위한 덫이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당신을 내 곁에 두기 위해 내 비상식적인 마음이 생각해낼 수 있었던 유일한 논리적인 방법이었을 뿐이야. 그의 고백에 지은은 할 말을 잃었다. 권위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녀가 앉아있는 테이블 옆으로 다가왔다. 오만하기 짝이 없는 그 남자가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한지은, 계약은 이제 끝났어. 그러니 이제 거짓도 핑계도 없이 제대로 물을게. 그의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진지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 진짜 내 아내가 되어주겠나. 1년 후 한지은은 셀레스티아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자신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론칭했다. 그녀의 브랜드는 예술성과 진정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을 받으며 패션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권희준과 그녀는 이제 업계의 파워 커플이자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진짜 부부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진짜 결혼 기념일. 저녁 식사 장소는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그들의 온기가 가득한 펜트하우스였다. 지은이 직접 요리한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차려졌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서로를 향해 편안하고 다정한 웃음을 나누었다. 선물이야. 권희준이 작은 상자가 아닌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안에는 건물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예요? 가난하고 재능 있는 신인 디자이너들을 후원하기 위한 당신의 재단 그 보금자리가 될 곳이야. 지은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그다운 방식으로 선물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한 잔의 독한 술과 복수를 위한 계약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중, 그리고 진정한 재능을 아끼고 키우려는 공동의 꿈을 바탕으로 한 완벽한 파트너십으로 완성되었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의 행복을 축복하듯 반짝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비로소 시작된 진짜 사랑이 영원처럼 빛나고 있었다.